자, 강경애의 인간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1930년대에 쓰인 거예요. 1930년대에 쓰인 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년대 소설 중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어? 우리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도 모더니즘. 저 모더니즘 했었어요. 모더니즘은 그 소설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래서 모더니즘 시 계열도 했었죠. 그게 5월 소식, 김광균의 와사 등, 뭐 설명을 안 했지만 김광균의 추일서정 이런 거, 뭐 그래서 불필요한 외래어가 많이 쓰여 있거나 낯선 어떤 서양식의 이미지를 그렸거나 아니면 회화적 이미지 이런 거 회화적 이미지, 뭐 이렇게 낯선 외래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지에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근데 모더니즘과 같이, 그러니까 모더니즘보다는 조금 빨리,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런 건 다 읽어봤을 텐데 이게 1920년대에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쓰였다는 것은 3.1운동 직후에 그 도시 빈민의 어떤 그 삶의 팍팍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가 표방하는 거는, 소설이란 건 원래 뻥이거든요. 뻥. 소설은 시작 자체가 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도요, 그게 사실을 따르기가 95% 이상은 무조건 어려워요. 5% 이상 따라하기가 어려워. 거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어. 허준 드라마. 옛날에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던 MBC 드라마인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허준 빼놓고는 다 허구예요. 허준 빼놓고는 다 허구라고 보면 돼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좀 순서가 뒤바뀌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주의가 표방하는 거는 거짓이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표현하는 것, 이게 사실주의가 표방하는 거거든요. 강경애 하면 사실주의 작가의 또 그 선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작년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작년에는 강경애 작가가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수능 특강에. 소금이라고, 소금. 근데 또 나왔죠? 그럼 이건 눈여겨봐야 되는 작품이에요. 연속으로 한 작가가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온다는 것은 눈여겨봐 두셔야 한다. 뭐 원고료 200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강경애 거 소설 좀 눈여겨봐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본문 읽기 전에 얘는 언제 때 쓰여진 거냐면 1934년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1934년에 동아일보에 8월부터 12월까지, 옛날에는 소설을 이렇게 쭉 연재해서 썼거든요. 조금 쓰고 또 다음 내일 또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연재했는데, 연재된 아주 사실주의 중에 대표적인 사실주의죠. 그 다음에 193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당연히 한창 일제강점기 한창일 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일제강점기면 우리 민족 전체가 괴롭다라고 느끼겠지만 그 와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새끼들이 있다고요. 그치? 계급주의에 의해서. 맞잖아. 얼마 전에 내란이 일어나도 그 와중에 잘 사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나라가 망했다, 국권을 피탈당했다 이래도 다 뭐랄까 다 괴롭고 그런 게 아니라, 괴로운 계층은 역시 가난한 농민층, 그 다음에 뭐 노동자 이런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강경애의 이런 소설들은요, 옛날에는 빨갱이 소설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노동자, 빈민계급의 저항, 뭐 투쟁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면, 일단은 설명이 좀 많아서, 주인공은 이제 선비입니다. 선비. 여자 주인공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뭐 에헴하는 그런 양반 그 선비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선비예요. 근데 원래 이제 선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선비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비의 엄마가 있겠죠.
그 밑에 이제 선비가 태어난 거겠지. 그런데 이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선비네 가족, 선비 아버지와 선비 어머니는 가난한 농민도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종처럼 사는. 근데 지주가 누구냐면 부자가 정덕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덕호는 돈이 많은 지배층, 돈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지배층이고요. 못됐죠. 자, 봐봐. 정덕호가 자기의 일꾼인 선비 아빠한테 야, 너 쟤네 내가 돈 빌려준 게 있거든? 돈 받아와. 그거 어떻게 돼? 일꾼이니까. 돈 받으러 가야지. 돈 받으러 갔는데 그 집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 그래서 그 집 편을 들어줘요. 그럼 정덕호는 어떻게 돼 있어? 이 새끼가 미쳤나? 그래서 때립니다. 그래서 맞아 죽어요. 그냥 맞아 죽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선비 엄마도 죽어요. 같이. 근데 그럼 선비는 어떻게 되느냐? 야, 너 우리 집에서 니네 엄마 아빠만치 일을 더 해야지. 그래서 몸종으로 살아요. 근데 정덕호는 탐욕스러운 인물이고 돈을 밝히는 데다가 도덕적이지도 못해. 그래서 이 순수한 선비라는 여자애를 정덕호가 꼬드겨서 겁탈을 해요. 그래서 순결을 잃게 되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선비가 정덕호네 집을 도망쳐 나와.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갓난이를 만나러 가요. 근데 갓난이는 이미 인천 부두에서 바닷가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그런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누가 나오냐면 성은 유씨야. 유신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근데 유신철이 선비를 보고 뿅 반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소장농의 아들이었던 또 누가 있냐면 이름이 첫째예요. 첫째 아들이어서 그냥 이름이 첫째예요. 첫째랑 선비랑 서로 좋아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나서 선비도 도망가고 첫째도 어떻게 도망갔는데 유신철과 첫째가 같이 어디에 투신하냐면 노동운동에 투신합니다. 투신, 그러니까 거기에 내 몸을 던진다라는 거야. 계급투쟁, 노동운동 이런 거에 해. 그래서 유신철은 배운 사람이잖아. 첫째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니까 배움이 적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런 거다. 노동이라 이런 거다. 뭐 저기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런 걸 가르쳐줘요. 갓난이는 이미 거기에 저거 돼 있고. 그런데 결국에 유신철은요. 결국에는 노동자 편을 들지 못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무조건 착하다. 무조건 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상황에 따라 인물의 성격과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는 선비가 폐병에 걸려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첫째, 갓난이, 그 다음에 신철 이런 사람들은 과연 이 소설의 제목이 뭐야? 인간 문제죠. 이 인간은 보통의 인간을 얘기하는 휴먼, 펄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인간, 이들은 왜 문제인가? 농민들은 왜 스스로 자기에게 처한 부당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해결을 하지 않은 채 선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문제,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이거든요. 제가 대충 되게 긴 소설입니다. 이게 되게 긴 건데 제가 압축적으로 제시해 봤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겠죠. 수능 특강 할 때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 지문 안에서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 맞긴 맞지만 연계가 된다는 것은 수능 연계가 된다는 것은 긴 소설에서 이 부분이 나왔어. 근데 연계가 될 때는요. 요만큼만 여기 제시되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걸 계속 설명해 나갈게요. 그래서 작품들을 잘 섭렵하시길 바랍니다. 또 본문 보면서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해가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이네 마당질은 끝이 났다. 어둠 속으로 뿌옇게 솟아오른 나락더미, 그 곡식 추수한 거.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둘러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이 흥분이 되어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1년 내내 고생했잖아. 농민들이 힘을 모아서 수확물을 거두었잖아요. 그게 쌓여봐. 얼마나 뿌듯하고 흥분되고 기분이 좋겠어. 술 생각도 나고 고생했던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둘러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 흥분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은요. 일단 농민들의 수확의 기쁨 또는 보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지? 자, 유서방과 덕호가 나왔다. 유서방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서 나왔다. 땄버리는 대두를 들고, 이름들이 이상하다. 그래도 잘 체크해. 땄버리는 대두를 들고 나락더미 앞으로 가서 나락을 손으로 이렇게 헤쳐가면서 말을 대었다. 한마리오는 가셔유. 땄버리는 그 둥글둥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가지고 소리곡조로 마디마디를 꺾어 돌렸다. 뒤미쳐 쏴르륵 하고 섬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별소리. 그들의 가슴은, 농민들이죠. 그들의 가슴은 어떤 충동으로 스르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의식간에 그들은 눈을 썩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며 바짝바짝 다가들었다. 이건 뭐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수확한 것을 측량해야 될 거란 말이야. 수르륵.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한 거지? 털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아직 탈곡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아 넘어지겠구먼. 얼마나 우리가 수확을 한 걸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뭡니까? 얼마나 수확을 했을까? 기대감이 있겠죠. 흥분도 되겠죠. 그 다음에 호기심도 생기겠죠. 궁금함도 생기겠죠. 그때마다 옆에 동무는 이 사람아 넘어지겠구먼 허허 웃으며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한 섬, 두 섬, 석 섬, 몇 섬은 차례대로 묶여 놓인다. 그들은 제각기 몇 섬이 날까?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땅 주인이 아니잖아. 덕혼의 집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일단은 땅 주인한테 바칠 건 바치고 자기네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떨어질까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에 묶어놓은 벼섬과 나락더미를 번갈아 비교해가며 보았다.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요. 따버리가 마지막 말수를 대어 벼섬에 부으며 15마리오는 가서유. 15말 정도 됐네.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르려는 듯이 그렇게 흥이 나서 음성을 내뽑았다. 15섬 단말 잘은 났다. 가슴 졸이고 섰던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따버리는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개똥의 어깨를 탁 친 거야. 야, 이 사람아, 한턱 내야 되리? 올롱사는 자네만큼 된 사람이 없어. 자네가 가장 잘 됐잖아. 술 한잔 사. 그랬더니 개똥이도 좋아서 허허 하더니 개똥이 이렇게 대답하며 흘금 덕호를 쳐다본 겁니다. 덕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나 일단 그가 가만히 서 있는 걸 보아 만족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에 곡식이 잘 안 된다, 농사가 잘 안 될 때면 덕호는 잔 걱정을 하며 가만히 이렇게 수확이 안 됐어 막 이런 거 하겠죠. 근데 땅 주인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개똥이가 보기에는 이 지주가, 땅 주인이 만족스러워하는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밭을 잘 거두지를 못하였느니 미리 베어다가 먹었느니 하고 야단을 치곤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니네들이 나한테 바쳐야 될 거 미리 쎄배다 먹었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덕호의 탐욕스러움.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리는 일꾼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태도를 언제나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얘들아 봐라. 지금 여기에 언더라인 되어 있는 미리 배워다가 먹었느니 하고 야단을 치곤 했다라고는 요 말에서 탐욕스럽다, 의심이 많다, 불신의 태도를 언제나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거예요.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어요. 한주 옛날에 배웠던 기억나? 뭘 기억나? 기억나는 척. 직접적 제시는 한주는 못됐다야. 이것처럼 정확한 게 어딨어. 더 이상 어떻게 더 다이렉트로 얘기해. 한주는 의심이 많다. 한주는 탐욕스럽다. 아니면 한주는 타인에게 배려심이 깊다. 한주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너그럽다. 품이 크다. 이런 것들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잖아. 근데 한주는 뭐 이런 거지. 못됐다라는 것을 한주는 길거리에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천연덕스럽게 노는 걸 봤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의 뺨따기를 때리고 놀려댔다. 그리고 뛰어가는 아이들 다리를 걸었고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미끄러지려는 아이들을 그냥 밀어서 땅바닥에 그냥 떨궜다. 어때요? 못됐죠? 근데 나는 못됐다는 얘기는 안 했죠. 한주의 행동 묘사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죠. 그치? 그렇죠? 자, 슬픈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슬프진 않은데 그녀는 흐느끼며 그 스크린을 보면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이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감정이 좀 이렇게 감정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풍부하구나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슬픈 영화를 보고 남들은 안 우는데 그 사람은 펑펑 울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감수성이 좀 깊구나. 감수성이 크구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유서방은 구루마를 갖다 대고 벼썸을 쾅, 구루마는 리어커예요. 리어커에다 벼썸을 쾅쾅 실었다. 그들도 벼썸을 받들어 올려놓으며 무겁다. 참 벼 한 섬이 이다지도 무거운가. 덕호가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땅 주인이잖아요. 덕호는 어둠 속으로 걸련이 뭐야? 담배입니다. 어둠 속으로 담배만 뻑뻑 빨면서 섰더니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회계 끝내고 말지. 후일에 다시 쓰더라도 자네 빚 내온 돈이 얼마인지 뭐 하자는 거야? 계산할 거 계산하자라는 얘기예요. 개똥이 말을 들어보려고 덕호는 이렇게 물은 거야.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빚 말을 내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아, 저 땅 주인이 저거 이렇게 하면서 빌린 거 빚진 거 좀 갚으라 그러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두근두근 했는데 자네 빚 내온 돈이 얼마지? 나한테 빌린 돈이 얼마지? 하면서 기껏 열심히 농사 진 거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빚 갚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신의 맥이 딱 풀릴 수밖에.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던 덕호는 저놈이 빚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저놈이 빚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하고 뭐죠? 덕호의 심리를 서술했죠.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한 것으로 보아 이제 확정적으로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이로구나가 이제 여기서 확정된 거예요. 이해됐지? 오케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벼썸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제 주면 못 받을 것 같아. 어때? 계속 탐욕스럽고 인정이 없잖아요. 즉 가난한 농민이 1년 내내 농사지어서 그거 좀 벌었는데 그거를 주기도 전에 빚갈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네 15원 내온 것이 간 정월달 아닌가? 그러니 이달까지 꼭 10달이야. 그래 이자까지 하면 20원이 넘네. 우선 벼 넉섬은 날 줘야지. 뺏기는 거야. 그래도 내가 3, 4원은 못 받는 속일세. 그리고 비료값과 장리쌀은 여기서 뭐 알아서 할 거야. 농사 지는데 비료, 장리쌀, 너희들 장리쌀이라는 건 뭐냐면 이자 주고 빌려 먹는 쌀이야.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농사 지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쌀을 마음대로 못 먹어서 빌려서 먹는 거라고요. 오케이? 회개한다는 것은 정산한다는 내용이에요. 유서방을 돌아본 거예요. 어서 저희 가서 7섬만 가져와. 그래도 나는 10여 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야. 어쩔 수 있는가? 자네들도 농사를 해먹고 살아야겠으니 우리에게로 오는 반섬, 자네에게로 가는 반섬 합해서 한 섬은 내가 주는 거니까 그리 알아. 그것은 이번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 때문이요. 허허 하면서 인정머리 없이 가난한 농민의 돈을 받기도 전에, 그러니까 농민이 받아야 될 것을 받기도 전에 그냥 빚 까고 주면서도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인물의 말은 아까 행동묘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소설에서 모든 인물의 대화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요. 무조건.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 탐욕스럽다. 얍살하다. 있는 놈이 더하네. 이런 느낌을 들게 한단 말이죠. 유서방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벼섬을 낑 하고 저다가 구루마에 실어 넣는 거야. 그들이 이제까지 깜빡 잊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가 조수와 같이 피곤해. 저 정덕호 저 새끼 저거 결국에는 탐욕스럽게 우리가 힘써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몫으로 다 주지 않고 빌린 거 다 빚갈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1년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쏟았던 것이 보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피로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조수와 같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들은 볏짚단 위에 펄썩펄썩 주저앉았어. 왜요? 신나서? 아니죠. 맥 빠진 거죠. 신나서? 아니요. 허탈해서? 아니요. 그럼 나도 빚 갚아야 되지 않아? 나는 얼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참, 저거 비료값까지 거기서 깐다고? 비료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 그렇지? 입도차압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래 윗동네를 미친 듯이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보게 이런 법이 있는가? 별을 베기도 전에 그 다음 말은 막혀서 못한 거야. 자, 첫째는 이름이라고 그랬다. 퍼스트가 아니라 그냥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하여 풍원의 뒤를 따라 논까지 가본 거야. 입도차압이라는 게 뭐냐면 팻말을 딱 꽂아 이거 못 건드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해놓는 거예요. 논귀에 세운 조그만 나무 판자에는 무슨 글씨가 써 있던 거죠. 자, 풍원은 그 나무 쪽을 가리키며 글쎄 집달리라던가 하는 양복쟁이가 이것을 꽂아 놓으면서 벼 베지 못한다고 하더만 이게 무슨 집달리가 뭐냐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검찰청 직원 같은 거야. 공무원이 건들면 안 돼. 건들면 형벌받아. 이런 내용이에요. 풍어는 이렇게 말하면 누릇누릇한 벼 이삭을 바라본다. 첫째는 다가서며 누구의 빚을 얼마나 줬소? 덕호 빚이지. 그것 좀 참아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나? 전날 편지배달부가 이런 걸 갖다가 주고 가두면 그래 난 이게 그게 무엇인가 하고 뒀더니 글쎄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누가 꿈밖에나 생각하였겠나. 풍어는 거지 안에서 다 해진 편지 봉투를 꺼내 보인다. 첫째 역시 그것을 한자 알아볼 리가 없었어. 왜요? 첫째도 배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소장농의 가난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편지 봉투만 이리저리 만지다가 풍어를 주는 거죠. 자, 중략 줄거리. 타작마당에서 바로 벼를 빼앗기게 되어 억울했던 개똥이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첫째와 농민들이 몰려가 유서방을 넘어뜨리고 실어놓은 벼섬을 끌어내리지만 곧 순사라는 말 자체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일제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경찰이지만 옛날엔 순사였거든요. 순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주재소는 지금의 파출소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야. 얼마나 농민들이 억울하겠냐고. 그거 돈도 많은 놈이 조금 봐주면서 좀 해야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어난 거야. 들고 일어난 거라고. 개똥 어머니는 제발 우리 아들 좀 아이고 잘못했어 하면서 선처를 부탁하려고 덕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개똥 어머니는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며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덕호는 하면 일어나서 자리로 몸을 가리고 앉았다. 글쎄 그놈들 행세를 보아서는 분나는 대로 용서 없이 그냥 고생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소위 우리 면의 어른이라는 나로서 더구나 저런 늙은이들이 불쌍해서 그럴 수야 있는가?
개똥 어머니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소리쳐 울고 싶었다. 그리고 저런 후한 어른의 뜻을 몰라주는 개똥이와 그의 친구들이 저놈의 새끼들 그냥 이렇게 인정 많고 너그러운 우리 정독호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지. 그 뭐 젊은 혈기로 그냥 아유 새끼들 아주 그냥 살려주세요. 저를 봐서. 그런데 마침 오늘 공휴일이니까 면회 출근도 안 하는데 직접 파출소에 갈게. 주재소에 갈게. 저희 놈들이 암만 그래도 몇십 년을 내 덕에 산 거 아니겠어?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런 걸 가지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야. 은혜를 모른다고. 이름일세 그려. 거정 나도 뭐 손도 없는 사람이라 저희들을 내 친자식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여.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벼 한 섬을 거저주지 않았어? 그런데 그놈이 그 은공을 몰라본단 말이야. 하필 올뿐인가? 작년에도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랬어. 이봐 개똥어멈. 아 내가 이거 화 안 나겠어? 뭐 이런 거죠. 자, 그까짓 죽일 놈들 생각할 게 있습니까? 그저 후하신 마음으로 이 늙은 것을 한때 좀 봐주쇼. 그럼 돌아가. 내가 이따가 가볼게. 개똥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덕호는 도로 자리에 누우며 이놈들을 더 고생시켜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거 알려 정신을 들려주렸더니 날은 점점 추워오고 어서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은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라 할 수밖에 별 수가 있나. 이건 뭐예요? 아니 일을 하다가 말고 싸움이 나서 지금 파출소 끌려갔잖아. 그러니까 마당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저거 치워야 되잖아. 내가 치워? 자기의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척하면서 풀어주고 야 이 새끼들아 다 치워 이 새끼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냐. 얼마나 거짓 착한 척하고 있는 거야. 더구나 이 가을부터 미국 통제안이 실시되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곡물가도 오를 거야. 어서 바삐 그놈들의 빚도 현 고가로 청산해야지. 이게 무슨 뜻이야? 곡물값이 오를 거니까 지금 요걸로 싸게 청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싸게 빚가리해서 나는 나중에 비싸게 팔겠다는 얘기예요. 개세죠, 개세. 그래 안 그래? 정독호 나쁜 놈이에요. 결국에 정독호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선비가 안 나오지. 선비가 안 나와요. 이게 길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간 문제의 가장 핵심이고 이거는 좀 주변이에요. 이 작품이 뭐랑 비슷하냐면 김정한의 뭐랑 비슷해? 사하촌이라는 메모해 두실래요? 이거 연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아. 시간 나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사가 뭐냐면 절할 때 뭐 청평사 절 이름할 때 사자 사찰의 사예요. 사 아래 있는 절 높은 데 절이 있고요.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절이 중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중들이 마치 누구랑 똑같냐면 정독호예요. 여기 불쌍한 농민들 있죠? 여기 농민들이야.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중들이 너무 탐욕스러워. 종교적이지가 않아. 너무 탐욕스럽게 이렇게 빚받고 안 받고 빚받고 그 다음에 뭐 뺏고 냉철하게 정독호보다 더 못됐어요. 땡중들이. 농민들이 그걸 참다 못해서 나중에 삽 곡괭이 들고 쳐들어가면서 이제 끝나요. 이 소설은. 되게 비슷합니다. 강경애 작가는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부당한 처우, 지주들의 횡포와 탐욕스러운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여 쓰되 극사실주의적으로 썼습니다. 마치 실제로 어떤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 같지 않아?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소 하나도 없고요. 사실주의가 표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실보다도 더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게 사실주의 소설의 모토예요. 캐치프레이즈이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꼼꼼하게 봅시다. 위 작품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여러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맞아요.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가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괜찮아. 여러 인물도 누구 있었어요. 정독호 묘사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묘사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개똥의 묘사도 좀 했고요. 했죠? 그런데 농민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은 아예 내용상 나와 있지 않죠. 오히려 농민들은 부당한 처우에 한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주제소로 끌려가잖아.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땡. 2번. 자, 선생님 설명 중에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회상 장면에서 서술자를 달리하여 끊고요.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 없죠. 그 다음에 서술자를 달리했어요. 얘들아, 서술자를 달리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서술자를 달리한 작품이 나오잖아? 그건 100% 시험에 나와요, 모의고사에. 근데 서술자를 달리한다는 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봐봐. 1인칭 시점이 3인칭 시점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3인칭 시점이 1인칭 시점으로 바뀌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게 뭐 어쩌라고 라고 할 때 1인칭이 3인칭이 될 때는요, 또는 3인칭이 1인칭이 될 때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얘도 아니야. 근데 이걸 알아두시란 말이죠. 우리가 뭐 요거 하나 보자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만나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배워야 하니까. 자, 일단 두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3인칭일 때는요, 주로 이럴 때는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일 때 1인칭이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 아까처럼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자. 덕호는 도로 자리에 누우며 이놈들 더 고생시켜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걸 알려서 정신을 들려주었더니 밖에 춥잖아. 저기 뭐야, 더 춥기 전에 저 마당에 저 널브러진 거 다 쓸어야 되는데. 에이 그래, 내가 가서 인심 쓰는 척하고 걔네들 풀어준 다음에 마당이나 쓸게 되겠다. 게다가 이거 미국 통제안이 실시되니까 얼마나 곡식값이 올라. 그러니까 싼 값에 걔네들 빚으로 받고 그 빚 받은 걸로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유후. 뭐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독호의 심리를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서술한 거 아니야? 근데 덕호 대신에 나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덕호를 1인칭으로 해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나라고 하진 않았죠. 근데 나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로 이럴 때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뀔 때는요, 주로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가 한 인물의 심리 서술에 너무 매몰되다가 아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었냐면 심리 서술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심리 서술이 가능하기에. 엄청 중요해요. 이거 소설 개념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작품만 알려드릴게요. 오상원 작가의 모반이라는 작품 기출문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딱히 지금 그걸 갖고 있진 않은데 한번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도 모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에다가 그는 나는 이래버려요. 아예 나라고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표현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아무리 전지적인 능력을 가진 3인칭 서술자가 다 서술한다 하더라도 내가 서술하는 것만큼 신빙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고 가장 신뢰성이 높은 거는 1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아? 자, 요럴 때는 뭔지 아니?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갈 때는 왜 이런 걸 쓸까? 얘들아, 왜 밑에 거 먼저 설명했는데 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갔다고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좀 더 가깝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의 신뢰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라고요. 반대로 1인칭 하다가 3인칭이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 상황을 들어볼게. 이런 거야. 자, 내가 뭐 그렇다 치자. 이제 예를 들어서 유나랑 선생님이랑 연인 관계야. 그리고 내가 시점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작품 속의 서술자야. 근데 유나가 요즘에 나에게 마음이 없어졌나 봐. 유나가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네. 이제 헤어져. 헤어지지 말자. 유학 가지 마.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헤어져야겠어. 그 유나가 뿅 가요. 나잖아. 그럼 유나의 얘기를 어떻게 전하니? 유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방법이 없지. 근데 내용상 유나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내용이 중요해. 그럼 내가 서술하려고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는 모르겠다.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야. 유나 좀 서술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인칭에 3인칭 할 때는요. 1인칭 시점이 지닌 서술의 한계를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미국의 유나가 어떻게 무슨 공부인지 어떻게 알아.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것만 이해해도 강경애의 인간 문제를 공부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니어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일단 틀려요. 땡. 3번 볼까요? 덕호와 농민들의 갈등 상황을 서술하며 끊고. 어때? 이건 맞죠? 탐욕스러운 덕호 새끼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진 건 맞아. 그 기분 좋은 술에 취한 듯 기분이 업된 농민들에게 덕호가 초친 거잖아. 근데 객관적 관점이라고요? 얘들아, 소설이 객관적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객관적이려면 철저히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만 서술했을 때만 가능해요. 보고서처럼. 근데 이건 이미 3인칭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에다가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 정덕호라든가 그 다음에 개똥이라든가 그런 인물의 심리를 다 파고들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유나는 마음이 슬프다. 이게 객관적이니?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얘들아, 선생님 미용실 다녀왔다? 네. 선생님 뭐 이렇게 머리가 잘 됐어요. 선생님 미용실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비싼 머리 아니에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들아 객관적으로 얘기해줘. 그럼 어떻게 해? 선생님 껌해요. 이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 객관적인 건 진짜 눈에 보이는 거, 들은 거 이런 거를 딱 리포트 형식으로 전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심리를 다 서술해 주는데 어떻게 객관적이냐고요. 장담컨대 이건 조금 내가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장담컨대 오로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만 된 소설은 확률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내가 잘 모른다. 객관적인 건 다 틀린 거예요. 얘들아, 시 몇 인칭 문학이야? 시 1인칭 문학이죠. 객관적일 수가 있냐? 시 갖다가 객관적인 거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땡. 4번.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끊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라는 말과 객관적인 관점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타장날 벌어지는 덕호와 농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인물이 있었어요? 개똥이도 있었죠. 덕호도 있었죠. 첫째도 있었죠. 그러니까 답 4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뭐 수능 특강이 별거야? 5번. 인물의 행동이 담긴 의도를 설명하여 끊고요. 농민들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굳이 단합이라고 할 거 없지만 단합이 안 됐다가 단합이 되어가는 과정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땡.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자, 좋아. 2번으로 가죠. 2번. 문제 2번.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였을까? 기억이 뭐였죠?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술에 취해. 이거 아까 왜 그런다고 그랬어? 기뻐서. 수확의 기쁨이잖아. 그러면 수확한 벼 앞에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는 농민들의 감정, 정서, 만내. 그러므로 답이 안 되죠. 니은 동무의 어깨를 바짝. 아이고, 야, 우리 얼마나 한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넘어지겠네. 왜? 흥분, 궁금함, 호기심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또 한번 보자고요. 수확량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안고 모여드는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 맞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 3번. 저 새끼들 저거 미리 배다가 먹었느냐고 야단을 치곤 했었어. 과거에.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회상 아니에요? 회상 아니에요. 회상이 되려면 아예 장면이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과거를 언급한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러면 3번. 덕호가 농민들에게 곡식을 빼돌린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했던 것. 맞아, 안 맞아? 맞죠? 현재? 아니요, 얘는 과거죠. 하지만 회상이다? 회상 아니에요. 만약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부분 미리 배다가 먹었느냐고 야단을 치곤 하였던 것이다. 이거는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살짝 언급 정도만 한 거지 회상이 안 돼요. 회상을 하려면 어떻게 된 줄 아니?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적어? 야 너희들이 다 빼먹은 거 아니야? 우리들은 안 빼먹었어요. 이거 모자란데 이런 장면이 아예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회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역순행적 구조가 되죠. 회상이 들어갔으니까. 시간의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근데 이거 갖다가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어제 김종환 선생님 왔을 때며 만났어? 나는 밖에서 만났거든요. 얘들아, 어제 김종환이랑 김병욱이랑 이제 뭐 먹었더라? 꼬막 먹었나? 꼬막 먹었어. 되게 맛있더라. 처음 간 집이었는데. 아침에 어제 먹었던 거 생각나더라. 야, 이게 회상이니? 얘들아, 어제 있잖아. 김종환이랑 김병욱 만났는데 밖에서 뭐 했냐면 뾰로롱. 그때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야. 김종환,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오셨어요. 아유, 난 김종환 선생한테 김프로라고 하거든. 김프로. 오늘 잘했어 오늘? 내가 오늘 학원에 안 가는데. 아이고, 그냥 뭐 했죠. 그때 김병욱이가 주머니 손 넣고 배고파요.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 김병욱은 언젠가 안동욱이 얘기했던 해물찜 얘기가 생각나서 형님 해물찜 드시고 싶으셨다니까 해물찜 먹으러 갈까요? 그래 그러자 그들은 셋이 나란히 걸어갔다. 해물찜 열었더니 곧 30분밖에 영업시간 안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럼 그게 다 서술돼야 돼요. 30분 안에 어떻게 먹어요?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럼 옆집으로 가서 뭐 먹죠? 여기 뭘 파나? 여기 다양한 거 많이 파네. 김병욱은 가장 자기가 먹고 싶은 항정살 숙회를 골랐으나 안동욱은 그거보다는 좀 상큼한 해물을 먹고 싶어서 꼬막 무침을 먹자고. 그래서 그들은 눌렀다. 결국에 김병욱은 고기를 하나 더 시켰다. 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 회상된 거예요. 언제적 회상한 거야? 어제
그럼 소설이 이렇게 흐르다가 뭐 먹었냐면 뾰로롱 하고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시간이 역전적으로 구성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제 김종환, 김병호 만나서 그 맛있는 거 먹었어. 이거 회상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잘 오늘 중요한 거 몇 개 배운다. 자, 리을 보세요. 누적된 피로에 허탈감이 더해져 끊고요. 아, 리을을 읽고, 리을이 뭐냐면, 리을이 뭐였니? 그들은 볏집단 위에 펄썩펄썩 주저앉았다. 제가 이 말을 바꿔볼까요? 누적된 피로에 허탈감이 더해진 농민들의 모습을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서술하였다. 그것도 괜찮죠? 맞죠? 아니면 누적된 피로에 허탈감이 더해진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음성상징어가 또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약간 복합적으로 멀티 플레이 하듯이 이 개념을 이렇게도 써먹어보고 저렇게도 써먹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단 말이죠.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답은 5번이어야 하는데 5번은 뭔가 볼까요? 미음이 뭐예요? 미음? 그 다음 말은 여보게 이런 법이 있는가? 별을 베기도 전에 그 다음 말은 막혀 하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다른 농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끊고 뭘 배려해요? 그냥 풍원 영감이 빡친 건데 이미 여기서 틀렸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몇 번? 5번. 자, 3번으로 가볼까요? 회계. 회계라는 건 뭐야? 자, 이제 농민들이 수확물을 그러니까 그 농작물을 걷어들였어요. 그거 갖다가 이제 지주에게 바치고 자기에게 할당량을 받아야 되는데 빚진 거, 뭐 비료값 다 퉁까고 하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회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회계. 자, 1번. 개똥이는 끊고요. 타작날 회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맞아? 미처 생각지 못했어? 아니요. 조마조마했어요. 빚 갚으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었어요. 개똥이는 덕호가 회개하자고 할까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이 적중되었죠. 그거 얼마나 허탈하겠냐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괜찮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나 혼자 하면 좀 외로워. 자, 2번 나머지 부분에서 정리해 봅시다. 덕호에게 회계는 끊고요. 꾸어주었던 빚도 받고 플러스 이자도 받고 플러스 비료값도 받는 욕심꾸러기 맞네요. 3번 유서방의 회계 과정에서 역할은 끊고요. 덕호 따까리 아냐. 그치? 그러니까 맞네. 덕호는 끊고요. 회계를 타작날 끝내기 위해 꾸어줬던 돈을 벼섬으로 환산을 요구한다.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5번 회계를 시작한 후에 개똥의 반응을 본 덕호는 끊고요. 저 새끼 저거 지금 이거를 안 하면 쟤 안 줄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빨리 오늘 하나 해야지 라고 서두르기로 마음 먹는다라는 심리 서술을 작품 외부에는 서술자가 했었죠. 그치? 아까랑 또 연결되는 겁니다. 자, 172페이지로 갑시다. 자, 4번. 자, 이거 하고 싶시다. 봐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넘버링 해보죠. 강경애의 인간 문제는 농민과 도시노동자. 근데 여긴 도시노동자가 안 나왔어요. 도시노동자, 여기는 이제 용연읍이라는 그 시골이고요. 도시노동자는 이제 인천 부두 나오는데 좀 길어요, 이 소설이. 자,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계급 갈등을 다룬 장편 소설이다. 특히 소설 전반부에서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지주와 소작인의 계약 관계가 본질적으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 계속 돈을 버는 거고 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굶주리고 힘겹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산다라는 이런 거를 폭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청산 문제로 인해 수확물을 빼앗기는 농민들의 사건을 첫째가 회상을 통해 떠올리고 서로 연결짓는 장면은 그 구조의 부담, 회상을 했지만 회상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떠올리기만 한 거예요. 그 구조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D. 지주 덕호에 대한 묘사 또한 이러한 폭로의 하나로 농민을 돌보는 선한 마을 어른으로 포장된 그의 언행,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몰인정한 위선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1번. 자, 볼게요. 자, 1번 보면 개똥이 농사 지은 벼를 빼앗기는 장면과 그 다음에 첫째의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첫째가 개똥이 당하는 일을 통해 끊고요. 끊었어? 농촌의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자각하는 과정으로 어때? 자각하는 과정 어때요? 자각이란 게 뭐야? 깨달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개똥이 농사지은 벼를 빼앗기는 장면 있잖아. 그렇죠? 이거를 지금 이걸 다시 볼게요. 첫째가 회상하는 장면을 떠올리고 서로 연결지는 장면. 본문에는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장면을 병치하여 첫째가 개똥이 당하는 일을 통해 농촌의 불합리한 계약 관계를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C랑 연결되겠죠. 2번. 덕호가 비탄감을 곧바로 하지 못해 좀 참아달라고 사정한 풍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입도차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일은 끊고요. 덕호의 어딨어? 몰인정한 모습이다. 맞죠? 못해 처먹었죠. 이 덕호 나중에 주인공인 선비까지 겁탈해요. 아니, 나쁜 놈이에요. C랑 연결되죠. 3번. 덕호가 개똥 어머니에게 있는 농민들을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타작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석방을 요구하는 속셈을 서술한 것은 끊고 역시 뭐예요? 언행이 위장된 거다. 위선적이다. 역시 C랑 연결되겠죠. 주재소, 파출소라고 해도 되죠. 주재소에 가서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덕호의 말에 고마워하고 개똥이들을 죽일 놈들이라고 지칭하는 개똥 어머니의 모습은 끊고요. 어때요? 약자로서 지주와의 상호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농민들의 처절한 삶의 상황. 이것도 맞죠? 그럼 답은 또 5번인가 보네. 덕호가 개똥이와 농민들을 두고 더 고생시켜 세상의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석방을 요구하겠다고 결심하는 대목은 끊고요. 지주가 계약관계를 통해 농민들의 토지 소유를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토지 소유랑 무슨 상관이야? 토지 소유 하겠대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5번. 이런 걸 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어때? 혹시 질문할 거 있어? 괜찮아? 어때? 또 소설 하나 했다. 소설가 구보시 1일. 영상은 다 있는데 썸네일 된 대로 싹 다 올릴 것까지 올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10분 쉽시다.